이 계집년이 어디서 육군 대령한테 이래라 전례야. 동네 마트에서 위세를 떨며 점원과 한 여성을 계집년이라 모욕했던 육군 대령. 그러나 그가 건드린 상대는 다름 아닌 신임 합참 차장 중장이었습니다. 다음날 취임식장 단상 위에서 별세 개를 단 그녀와 마주한 대령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서늘한 호명과 함께 역대급 참교육이 시작되는데,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깟 계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어디 손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들어 짧고 날카로운 고함이 평온하던 저녁 시간을 단숨에 찢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마트 식품 코너는 저녁 찬거리를 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와 바코드 찍히는 소음이 섞여 옹거리던 마트의 공기는 한 남자의 고함 소리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박기태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흐트러진 넥타이, 그리고 값비싼 양복 상의에서 풍겨나오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그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여성 점원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원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지식여진 포도송이와 터져버린 우유팩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기태는 계산대에 몸을 기댄 채 검지를 뻗어 점원의 이마를 툭툭 밀쳤습니다. 야,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 근데 네가 지금 바코드를 2번이나 잘못 찍었어. 내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지 네가 알기나 해? 점원은 울먹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계 오류로 인한 잠깐의 지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에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지만 박기태의 덩치와 험악한 기세에 눌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기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대 위로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지갑이 열리며 그 안에 꽂혀있던 공무원증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 박기태.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점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이게 뭔지 알아? 나라 지키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들이 발 뻗고 자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당장 점장 부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점원의 눈에서는 기어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트의 안전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박기태는 깨진 포도송이를 구둣발로 비벼 밟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인파를 가르고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6살배기 딸 수아의 손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원 중장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합동참모본부 차장 취임식을 앞두고 잠시 짬을 내어 딸과 함께 간식을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차분한 눈빛으로 난장판이 된 계산대를 훑어보았습니다. 바닥에 흐른 우유와 지식여진 과일, 그리고 공포에 질려 어깨를 들썩이는 점원,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박기태.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딸 수아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눈짓했습니다. 수아는 익숙한 듯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지연은 박기태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보기 흉합니다. 박기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기운의 초점이 흐린 눈이 민지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수수한 차림새. 그의 눈에는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주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기태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집에 가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박기태는 민지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상체를 살짝 틀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박기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는 계산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꼴 사나운 모습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에 흠집이 난 그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편니가 돌았나? 야, 너 누군지 알아? 나 육군 대령이야. 대령. 내가 평생 구경도 못할 뻘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 사람이라고. 어디서 감히? 박기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증을 흔들어댔습니다.
그 번쩍이는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민지원은 그 신분증을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육군 대령 박기태.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지원은 그 이름과 얼굴을 뇌리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해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박기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령 박기태. 이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바닥에 내팽개친 그 행동도 잊지 않겠습니다. 뭐? 기억해? 기억해서 어쩔 건데? 민원이라도 넣게? 넣어봐. 어디 한번 넣어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박기태는 킬킬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배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군수 비리의 몸통이자 사조직 태산의 의수장, 송영철 예비역 대장이 자신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개 아줌마의 민원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지원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걸로 망가진 물건값 처리해요. 그리고 학생 잘못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점원은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원은 뒤에서 씩씩거리며 욕설을 퍼붓는 박기태를 철저히 무시한 채 수아의 손을 잡고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박기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몇 편네. 다음에 마주치면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박기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등을 향해 침을 뱉었는지 말입니다. 그가 아줌마라고 비하했던 그 여자의 어깨에 내일이면 그가 평생 우러러봐도 닿을 수 없는 별세 개의 거대한 계급장이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트를 빠져나온 민지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잡고 있던 수아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수아의 물음에 민지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단다. 엄마가 벌 줄 거야? 그래, 엄마가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서 따끔하게 혼내줄 거야. 민지원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통쾌한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마트의 자동문이 닫히며 박기태의 고함 소리는 차단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오만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별들의 전쟁, 취임식.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수많은 관용처가 정문을 통과했고 제복을 입은 영관급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신임 합동참모차장의 취임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대강당 앞 복도는 별들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고위 장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화두는 단연 신임 차장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그것도 여자가 역대 최연소 중장 진급이라더군. 독종 중에 상독종이라는 소문이 있어 태산의 쪽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송영철 장군이 꽤나 불편해하겠어. 장성들의 은밀한 속삭임 속에 박기태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숙취로 인해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신 양주가 아직도 속에서 부글거리는 듯 그는 연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제복 상의는 다림질이 덜 되어 구겨져 있었고 구두 코에는 어제 묻은 무언가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강당 뒤편 구석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야. 무슨 취임식을 아침부터 하고 난리야. 박기태는 투덜거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기생 최 대령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오늘 신임 차장 깐깐하다던데 찍히고 싶어 환장했냐? 아, 몰라. 차장이면 차장이지. 지가 내 직속 상관도 아닌데 뭘. 어차피 얼굴마담 아니겠어. 여자라며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겠지. 박기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에게 군대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여자는 그 힘의 논리에서 예외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신임 차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송영철 대장 나인인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장례가 정리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제42대 합동참모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일제히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수백 명의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기태는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 일어섰습니다. 하품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단상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신임 합동참모차장 민지원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대강당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힘있는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박기태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입장하는 신임 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여자는 짙은 녹색의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은색 별색 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불과 12시간 전 마트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쌍욕을 하며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아줌마가 지금 대한민국 군서열 최상위권의 지휘관이 되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턱이 빠질 듯이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옆에 있던 최 대령이 발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최 대령의 속삭임도 박기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필름이 끊긴 것처럼 어제 일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아줌마는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음에 마주치면 박살을 내줄 테니까. 박기태는 자신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제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겨드랑이와 등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민지원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절도 있고 기품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짚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례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강당 맨 뒤편 구석 자리를 향해 꽂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박기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발 모른 척 넘어가 주기를, 제발 기억하지 못하기를. 박기태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자비로운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는 훈련을 받은 특수전 전문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임 합참 중장 민지원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공은 강당을 압도했습니다. 취임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준비한 원고보다는 어제 제가 겪은 일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원고에 없는 돌발 발언이었습니다. 단상 아래 참모총장과 다른 지휘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기태의 심장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제 딸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인상적인 군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민지원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군인은 민간인 점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령이라며 신분증을 흔들더군요. 그 신분증이 마치 자신이 저지르는 난동의 면허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좌중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에 대한 분노와 도대체 그 멍청한 대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입혀준 군복과 어깨에 달아준 계급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무거운 책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제복 입은 깡패처럼 행동하는 자가 이 신성한 합동참모본부 안에 있습니다. 민지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천둥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군수부장 박기태 대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박기태에게 쏠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뜨겁고 따가운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찔러댔습니다.
박기태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네, 대령 박기태.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원은 단상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그랬죠. 다음에 마주치면 박살을 내주겠다고.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한번 박살을 내보시죠. 박기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실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악취가 풍기자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인상을 쓰며 물러났습니다. 민지원은 손짓으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을 불렀습니다. 저 자를 당장 끌어내십시오. 혐의는 민간인 협박 및 폭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군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체포해. 헌병대장의 지시와 함께 건장한 헌병들이 박기태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장님, 박기태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헌병들은 무자비하게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처절한 비명이 대강당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지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민지원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합참 내의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만약 제 앞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방금 나간 자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기태 개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박기태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 태산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민지원의 취임식은 그렇게 피바람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기태의 체포는 태산회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고 이제 곧 그들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선 민지원의 운명이 거친 파도 위로 던져졌습니다. 사슬의 파급, 조사실의 밤, 합동참모본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잿빛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는 그 방 한가운데 박기태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장군들을 호가호위하며 거들먹거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양손은 책상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이거 풀란 말이야. 감히 누굴 가둬.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다 옷 벗길 줄 알아. 박기태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그를 지키고 선 헌병 수사관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벽처럼 서서 박기태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박기태가 고개를 들자 민지원 중장이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오른 부관인 이동훈 준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든 채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원은 말없이 의자를 떼 박기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박기태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험실의 뒤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건조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박기태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동료 장교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건 동료. 민지원이 박기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전방 초소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며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빵한복 예산을 빼돌려 롬살롱에서 탕진한 자가 동료입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 수준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우리 병사들에게 먹이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자가 과연 군인입니까? 민지원은 이동훈 준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준이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기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비밀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군납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박기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 사무실 금고는 보안 등급이 높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믿었던 김 하사, 당신이 부리던 운전병, 당신에게 갑질 당했던 수많은 부하가 기꺼이 입을 열어주더군요. 당신은 당신의 부하들을 개돼지 취급했지만 그들은 명예로운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민지원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박기태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신형 방탄복 납품 비리. 규격 미달의 불량 방탄복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받고 그 차액 70억 원을 챙겼더군요. 그 불량 방탄복을 입고 작전에 투입될 뻔한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당신은 강남의 빌딩을 샀습니다.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뭡니까? 박기태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이건 관행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기태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민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꼬리를 밟았으니 이제 몸통을 끌어낼 차례였습니다. 위에서 시켰다. 그 위가 누구입니까? 송영철 예비역 대장입니까? 송영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기태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송영철은 그에게 있어 신과 같은 존재였고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위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박기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면 당신은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군용법상 군용물 횡령 및 뇌물수수, 그리고 직권남용. 이 정도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면 계속 침묵하십시오. 민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박기태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동훈 준이 헌병대장에게 전달해 이 자를 독방에 수감하고 일체 면회를 금지한다고, 그리고 검찰단에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차장님. 민지원이 조사실을 나가려 하자 박기태가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태산회 장부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민지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태산회, 드디어 나왔군. 민지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기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물을 들이켠 그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핵심 조직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의 실체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특정 기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조직 태산회. 그들은 진급 심사를 조작해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전역 후에는 방산업체에 취업하여 군피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전직 육군참모총장이자 현 국방위원회 자문위원인 송영철이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자주포 엔진 교체 사업, 심지어 장병들의 식단까지 그들의 검은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민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온 군대가 고작 몇몇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의 지갑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기록해. 하나도 빠짐없이. 민지원의 명령이 이동훈 준이가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박기태의 자백은 녹음되었고 진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술서의 두께는 두꺼워졌고 민지원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탈진한 박기태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조사실에 남은 민지원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태산회라는 거대한 산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차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놈들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희, 나는 군인이야. 적이 강하다고 해서 등을 보이면 그건 군인이 아니지. 썩은 뿌리는 지금 뽑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를 죽이게 돼.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놈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거야. 민지원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별을 단 군인의 책임이자 엄마로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유혹과 분노, 송영철의 반격.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회원제 클럽. 일반인은 간판조차 찾을 수 없는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였습니다.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밀실 안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잔이 세팅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싼 시가, 연기와 위스키 향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송영철은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맞은편의 대형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군 검찰 합동참모본부 박기태 대령 구속 수사 수백억 대 납품 비리 혐의 포착.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박기태의 모습이 비치자 송영철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성 접객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고작 마트에서 아줌마랑 시비가 붙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송영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 시절 못지않은 다부진 체격과 험악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맹수처럼 잔혹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산회의 참모이자 방산업체 대표인 김 사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생겼나? 박기태 그놈 입이 싸구려야. 조금만 조지면 줄줄이 다 불어버릴 위인이라고. 놈이 입을 열면 우리 태산회 전체가 위험해져. 송영철은 시가를 거칠게 빨아들였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기태가 구속된 이상 그를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꼬리 자르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기태를 잡아넣은 그 여자 민지원 중장이었습니다. 민지원이라. 특전사 출신의 이번에 최연소로 차장 달았다는 그 계집의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독종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타협도 없고 뇌물도 안 통하는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군인입니다. 계집년이 군인 흉내를 내니 기가 차는구만. 별을 달아주니까 지가 진짜 장군인 줄 알아. 송영철에게 민지원은 눈엣가시.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흙물을 튀기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참차장 민지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송영철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마치 인자한 선배 군인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 차장, 나 송영철이야. 취임 축하한다는 말도 못 전했네. 늦었지만 축하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원도 상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장군님. 하지만 축하 인사를 받기에는 시국이 좋지 않습니다. 허허, 박 대령 일로 시끄럽더구만. 그 친구가 실수를 좀 크게 했어. 나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말이야, 민 차장. 송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무 깊게 파면 흙탕물이 튀는 법이야. 박 대령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군을 위해서도 자네 앞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우리 군이 시끄러워지면 국민들이 불안해. 자네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 아니야. 명백한 회유이자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송영철은 자신이 내민 손을 민지원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선배의 말은 곧 법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군님, 흙탕물이 튀는 게 두려워서 썩은 물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 물을 마시는 건 우리 병사들입니다. 저는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장군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충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충성,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송영철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벽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턱 소리와 함께 최신형 스마트폰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감히 하늘 같은 선배 전화를 끊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송영철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김 사장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해결사들 불러. 아주 확실한 놈들로. 회장님, 설마 겁만 줘서는 안 돼.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죽이지는 마. 시체가 되면 영웅이 되니까. 대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만들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똥오줌이나 받아내게 하라고. 송영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좋겠어. 밤길은 어둡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송영철은 깨진 술잔 조각을 구둣발로 지식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민지원을 향한 잔혹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합참 장군 관사 민지원은 잠든 딸 수아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지원은 아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수아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민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렴. 하지만 민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송영철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살기. 그 늙은 늑대는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지원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관사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이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올 테면 와라. 내 딸과 내 부하들은 내가 지킨다. 민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쇠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장군 민지원이 아닌 엄마 민지원으로서 그리고 군인 민지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의 표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산해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민지원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듯 밤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생사를 건 혈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원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형형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의 혈투, 생존 본능이.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가 자동차 앞 유리를 때려댔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물보라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빠져나와 관사로 향하는 외곽도로는 개민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민지원 중장은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강도 높은 업무와 박기태 대령 사건의 여파로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운전병 김상병은 룸미러로 지친 상급자의 모습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장님, 빗줄기가 너무 굵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어. 안전이 제일이야. 민지원은 나직하게 대답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는 규칙적인 빗소리와 엔진의 진동만이 감돌았습니다. 평화로운 귀갓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불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미러가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뒤쪽에서 강렬한 하이빔이 차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김상병이 눈을 찌푸리며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빨리 와? 김상병이 당황하여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 괴음을 내며 민지원의 관용차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민지원의 감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본능적인 위기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김상병, 밟아, 피해야 해. 민지원의 외침과 동시에 김상병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차는 생각만큼 빠르게 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뒤따라 오던 덤프트럭이 기어의 관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귀를 찢는 교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의해 튕겨나갔습니다. 김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차는 팽이처럼 도로 위를 회전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유성처럼 흘러갔습니다. 머리 숙여 민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앞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튀어올라 도로 옆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우직근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끔찍하게 이어졌습니다. 몇 바퀴를 굴렀을까? 차는 거꾸로 처박힌 채 멈춰 섰습니다. 정적, 빗소리만이 부서진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민지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져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멍한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김상병, 괜찮아. 운전석 쪽에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상병은 에어백에 파묻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말하지 마. 움직이지 말고 있어. 민지원은 깨진 유리창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비탈길 위 도로에 덤프트럭이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의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온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내려가서 확인해. 리더로 보이는 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죽이지는 말라고 하셨다. 대신 다시는 군복 못 입게 다리랑 척추를 작살내.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민지원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군에서 내쫓는 것. 민지원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포 대신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으로 기어가 김상병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김상병, 잘 들어.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죽은 척하고 있어. 알겠어? 차장님 명령이다. 민지원은 깨진 뒷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던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기어나오는 모습은 그들이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직 살아있었어. 독한 년이네. 리더가 비릿하게 웃으며 쇠 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쳤습니다. 잘 됐네. 기절해 있으면 재미없잖아. 고통을 느끼면서 불구가 되어 우리도 보람이 있지. 4명의 사내가 민지원을 포위했습니다. 민지원은 비를 맞으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익혔던 살인 기술들이 뇌가 아닌 몸의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지? 송영철인가? 민지원의 물음에 리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가 나오나 보네. 우린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내 운전이 서툴러서 사고 난 거 구경 온 거야. 근데 내 다리가 너무 예뻐서 좀 부러뜨리고 싶네. 리더가 눈짓하자 뒤에 있던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붕! 방망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민지원의 머리통을 노린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상체를 숙여 방망이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퍽! 민지원의 주먹이 놈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이 놈이 숨을 못 쉬고 고꾸라지는 순간 민지원은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방망이를 빼앗았습니다. 인연이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민지원은 빼앗은 방망이를 단봉처럼 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빗줄기처럼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방! 파이프와 방망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지원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쇠 파이프를 흘려보내고 회전하며 놈의 오금을 걷어찼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과 함께 놈이 쓰러졌습니다. 죽여. 전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 리더가 악을 쓰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 선사심이 칼이 번쩍였습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륙전이었습니다. 리더는 숙련된 칼잡이였습니다. 그의 칼은 민지원의 급소만을 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지원은 뒤로 물러나며 방어를 했습니다. 젖은 진흙 때문에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휙!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수아는 내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민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생존 본능을 넘어선 어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흙 한 줌을 쥐어 놈의 눈을 향해 뿌렸습니다. 치사한 방법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으악, 내 눈. 리더가 눈을 부여잡고 주춤한 사이 민지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약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을 리더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과 함께 리더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뒤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처박혀 꿈틀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내 명의 거구가 제압되었습니다. 민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병이 정신을 차리고 비상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차와 헌병대 차량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원은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가서 전해 송영철에게 이따위 장난질로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내 몸에 난 상처 하나마다 내 놈들 뼈 하나씩 부러뜨려 갚아주겠다고. 기절한 줄 알았던 리더가 공포에 질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민지원의 눈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민지원은 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찰들이 비탈기를 내려와 현장을 덮쳤습니다. 민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우 팀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상병부터 챙겨. 민지원은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동시에 그 없던 동상보다도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위험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딸의 납치. 병원 특실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춰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연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구리와 팔다리 곳곳에는 타박상과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치사주의 부상.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무장한 괴한 4명과 사투를 벌인 거치고는 기적에 가까운 생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동훈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좀 더 누워 계시지 않고. 민지원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옥신거리는 통증이 전신을 덮쳤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범인들은 전원 체포했습니다. 예상대로 송영철의 사주를 받은 청부 폭력배들입니다. 하지만 놈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송영철이 가족을 볼모로 잡고 협박한 모양입니다. 단순한 보복 운전 시비로 몰아가려고 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 늙은 여우가 꼬리를 남겼을 리 없어. 민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법망을 피하는데 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송영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부상을 핑계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당분간 요양하며 쉬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직무 정지라는 뜻이겠군. 민지원이 이준희의 말을 받았습니다. 송영철의 노림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듯 불능 상태로 만들어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 민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는 네. 다행히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치원에는 엄마가 잠시 출장을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경우 인력을 3배로 늘렸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그녀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 민지원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약점. 수아, 한편 서울 근교의 비밀 별장. 송영철은 보고를 받고 경로하고 있었습니다. 실패. 내 놈이 가서 사지 멀쩡한 연한테 두들겨 맞고 잡혀갔다고? 송영철은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호사가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지원이 괴물 같은 전투력으로
폭력배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은 송영철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쓸모없는 새끼들, 밥 먹여놨더니 밥값도 못해? 송영철은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전화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위스키 병을 통째로 들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타오르는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쩌시렵니까? 민지원이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놈들이 잡혔으니 수사망이 좁혀올 겁니다. 민지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독하게 나올 텐데. 김 사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송영철의 눈빛이 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태산에는 끝장이고 자신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셈이었습니다. 독하게 나온다라.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송영철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지원과 그녀의 딸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송영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 사자를 잡으려면 말이야. 새끼를 건드려야 해. 새끼가 비명을 지르면 어미는 이성을 잃고 덤벼들게 되어 있지. 그때가 바로 빈틈이야. 회장님, 설마 아이를?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이를 건드리면 여론이 시끄러워. 여론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민지원이 눈이 뒤집혀서 날뛰게 만들어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하란 말이야. 송영철의 광기 어린 외침에 김 사장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송영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용병팀을 불러 국내 깡패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어. 프로들로 구성해. 이번에는 실수 용납 안 한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물러나자 송영철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미안하구나, 꼬마야. 내 엄마가 너무 잘난 탓이라고 생각해라. 병원 옥상 정원. 민지원은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리를 식히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겪은 사고보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아이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었고 혹시 모를 또청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산에 관련 모든 자료 백업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리고 수아 경호팀에 전해. 낯선 사람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고. 전송 버튼을 누른 민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민지원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퇴원 수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용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별세 개가 그녀의 결의를 대변하듯 반짝였습니다. 민지원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피해 전쟁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은 사냥꾼이 되어 적의 심장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분노, 타깃, 진입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짧고 건조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오후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아쿠아리움. 수많은 인파가 푸른 물빛 아래 물고기 떼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노란 유치원 모자를 쓴 아이들의 행렬이 병아리 떼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맨 뒤쪽에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아이, 수아였습니다. 수아의 주변에는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민지원 중장이 사비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람객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을 쉴 새 없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노리는 자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해외분쟁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용병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두운 해저 터널 구간, 머리 위로 상어가 유유히 헤엄쳐 지나가는 이곳은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가장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무리가 밀려들며 경호원과 수아 사이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틈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가 경호원 어의 옆구리에 뭉툭한 물건을 갖다 댔습니다. 지직 위세한 전류 흐르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 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허물어지듯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나 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이 쏠린 사이 또 다른 사내가 경호원 비의 목덜미에 주사 바늘을 꽂아 넣었습니다. 강력한 마취제였습니다. 경호원 비가 눈이 풀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전문 경호원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그때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귀여운 돌고래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친구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같이 갈까? 엄마가요? 정말요? 수아의 얼굴이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해 그리움이 가득했던 아이는 의심 없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수아를 안아들고는 재빠르게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상구 뒤편에는 청소용 카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수아의 입에 손수건을 갖다 댔습니다. 달콤한 냄새와 함께 수아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확보 완료. 철수한다. 용병들은 아이를 커다란 세탁물 수거함에 숨기고 유유히 직원 전용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쓰러진 경호원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수아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 3분 만에 이루어진 완벽한 납치극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합동참모본부 차장실. 민지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태산에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성치 않았지만 진통제를 삼키며 업무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지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 팀장이었습니다. 자, 차장님.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수아 양이.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민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괴한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놈들이 너무 프로라 저희가 손쓸 틈도 없이. 민지원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벌컹거리며 매달린 수화기에서 경호 팀장의 울음 섞인 사제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민지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성이 끊어질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어 입술을 터뜨렸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동훈. 그녀의 비명이 사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이동훈 준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민지원의 표정을 본 그는 단박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차장님, 무슨 일입니까? 수아가 놈들이 수아를 데려갔어. 이동훈 준이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전 병력 비상을. 아니, 안 돼. 민지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놈들은 수아를 해칠 거야. 이건 놈들이 나에게 보낸 초대장이야. 나 혼자 오라는. 그때 민지원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지원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전화기에서 익숙하고도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 차장, 선물은 잘 받았나? 송영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다 못해 즐거워 보였습니다. 송영철, 내 놈이 사람이냐? 어린애를 건드려. 민지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허허, 말 조심하게. 자네 딸 목숨이 내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 잊었나? 아이가 참 예쁘더군. 엄마를 닮아서 눈이 아주 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무섭군. 무서워. 하지만 그런 협박은 와서 하는 게 좋겠어. 잘 들어.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한다고 언론에 발표해. 그리고 태산에 관련 원본 파일들, 그것들 싹 다 챙겨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 혼자. 만약 경찰 냄새라도 맡으면 그 즉시 아이의 손가락 하나가 배달될 거야. 송영철은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하는 끊김음이 차장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연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행정 업무를 보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던 707 특임대 시절의 마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준희, 준비해. 차장님, 혼자 가실 생각입니까?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알아. 하지만 수아를 살리려면 놈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줘야 해. 민지연은 이동훈 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니끼야.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잔이가 망치가 되어줘야겠어. 공식적인 병력 동원은 안 돼. 내부에 놈들의 눈과 귀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해? 전우들, 내가 707 시절 목숨을 나눴던 내 팀원들, 그들을 소집해. 지금 당장. 이동훈 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연이 이끌던 팀은 전설이었습니다. 전역 후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민지연의 부름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의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결지는 어디로 할까요? 놈들이 말한 폐공장 뒤편 야산. 작전명은 헌트. 목표는 인질 구출 및 적 전원 섬멸이다. 민지연은 벽에 걸린 정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전술조끼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계급장 대신 피와 땀 냄새가 배어있는 전투복.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헌트, 폐공장의 결전. 경기도 파주시에 버려진 화학공장. 을씨년스러운 폐건물들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녹슨 드럼통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송영철이 민지연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사형장이었습니다. 공장 중앙에 넓은 창고,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투광등 하나가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수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송영철이 안락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동소총과 단검으로 무장한 용병 10여 명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올까요? 함정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요. 용병 대장이 물었습니다. 송영철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 M이라는 족속들은 새끼가 걸려 있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법이지. 그게 바로 약점이야.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함.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진입. 검은색 세단 한 대. 탑승자는 1명. 여자입니다. 송영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잖아. 문 열어줘. 삑.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민지연의 차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색 전술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에 두툼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총구가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인 딸 수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본 수아가 몸부림치며 소리를 내려 했지만 재갈 때문에 옹얼거림만 새어나왔습니다. 민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놈들에게 잡아먹힐 뿐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군. 물건은? 송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연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태산의 비밀 장부 원본, 그리고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야. 이걸로 됐잖아. 애는 보내줘. 송영철이 눈짓하자 부하 한 명이 가방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진짜입니다. 송영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민 차장이야. 일 처리가 깔끔해. 약속 지켜. 풀어줘. 민지연이 한 발짝 다가서자 용병들이 일제히 총을 철컥거렸습니다. 송영철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하며 일어섰습니다. 약속이라. 내가 자네한테 약속을 했던가? 그냥 오라고만 했지. 보내준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송영철의 비열한 웃음에 민지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수작이야?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 중요한 증거들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자네를 그냥 살려보낼 수 있겠나?
자네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너무 위험해. 송영철은 수아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민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쏘지 마. 선택해. 잔이가 죽을래? 아니면 딸이 죽는 꼴을 볼래? 송영철은 잔인한 계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원이 자신의 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민지원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송영철은 승리의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 무릎 꿇어. 그리고 내 발을 핥으면서 빌어봐. 그러면 딸은 살려주지. 창고 안에 송영철과 부하들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이 자신들 발 앞에 굴복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최고의 유흥거리였습니다. 민지원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으려는 찰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섬뜩한 살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송영철. 민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거야.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전등이 팍팍 하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잠입해 있던 이동훈 준이가 전력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뭐야? 불 켜. 비상전력 가동해. 송영철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휙 하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연막탄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공간을 메웠습니다. 으악! 용병 하나가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격해. 용병들이 허공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타타타탕.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번쩍번쩍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사이로 움직이는 것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어둠을 틈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 같은 장비는 없었지만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발목에 숨겨두었던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용병의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단검이 놈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민지원은 놈의 소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놈의 안면을 가격했습니다. 여기다. 이쪽에 있다. 용병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민지원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이동하며 하나씩 적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수아를 찾아야 해. 민지원은 혼란 속에서도 딸이 묶여있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탄이 빗발치는 한복판을 기어서 수아에게 접근했습니다. 송영철이 딸을 인질로 잡고 이동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창고 밖에서는 이동훈 준이가 이끄는 예비역 특수부대원 5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입신호 떨어졌다. 들어가자마자 놈들의 시야를 뺏고 차장님을 엄호한다. 알겠습니다. 쾅! 창고의 유리창이 깨지며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번쩍이는 백색광이 용병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동시에 밧줄을 타고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프로들의 진입에 용병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민지원은 그 혼란을 틈타 송영철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비상구 쪽으로 수아를 끌고 도망치는 송영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송영철, 거기서. 민지원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송영철은 뒤를 돌아보며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알이 민지원의 발치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송영철은 수아를 방패막이로 삼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폐공장 뒤편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연결된 야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송영철은 수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민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민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송영철. 더 이상 갈 곳은 없어. 아이를 놔주고 자수해. 자수? 나더러 감옥에 가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혼자는 안 가. 내 딸이랑 같이 갈 거야. 송영철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천천히 손에 든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좋아. 같이 죽자. 하지만 애는 아니잖아. 내가 대신 갈게. 나를 인질로 삼아. 민지원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송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지원을 인질로 잡는다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좋아, 천천히 와.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긋는다. 민지원은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3m, 2m. 송영철이 수아를 잡고 있던 손을 살짝 풀고 민지원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원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빗물을 발로 강하게 찼습니다. 흙탕물이 송영철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으악, 내 눈. 송영철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0.1초의 틈. 민지원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송영철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지원은 수아를 낚아채 품에 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엄마, 수아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지원은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일어섰습니다. 손목이 꺾인 송영철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왁, 이 악마 같은 년. 악마? 아니, 나는 엄마다. 민지원의 주먹이 송영철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퍽! 송영철의 몸이 호수아비처럼 날아가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쳤지만 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때 이동훈 준이와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송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거물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끌어올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니까. 민지원의 명령에 대원들이 송영철을 끌어올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민지원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수아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만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진실의 탄환. 이건 불법 체포야. 감히 전쟁 영웅인 나를 이따위 취급을 해. 내 변호사 불러. 당장.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철창이 쳐진 좁은 창문 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조사실 안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두웠습니다. 수갑을 찬 송영철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고급 양복은 진흙과 찢어진 천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인맥과 권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민지원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 또한 성치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은 붕대 위로 핏물이 배어 나와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송영철을 압도하고 남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 송영철의 코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도 당신을 변호할지 궁금하군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송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자수, 나더러 감옥에 가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혼자는 안 가. 내 딸이랑 같이 갈 거야. 송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폐공장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광기 어린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살인 미수, 어떤 정치적 거래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강력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아들, 이건 조작이야. 내 년이 함정을 판 거야. 함정? 아니, 이건 자백입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한. 민지원은 차갑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금고에서 나온 태산의 장부의 사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박기태 대령이 아주 상세하게 주석까지 달아놓았더군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송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의 고위 장성들,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송영철이 기다리던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송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오,
김 변호사 왔군. 당장 이 미친 여자 고소해. 불법 체포의 가혹행위로.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곤란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송영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언론에 이미 납치 현장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님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저희 로펌까지 매장당할 판입니다. 뭐라고? 누가 유출해? 누가? 민지원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브리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당신이 전쟁 영웅이 아니라 어린애를 인질로 잡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송영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명예와 권위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힌 것입니다. 조사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송영철의 체포 소식과 함께 태산해의 실체를 파헤치는 특종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군 사조직 태산해 방산 비리에 몸통 드러나다. 합참 차장 딸 납치 사건의 전말. 송영철 전 대장의 두 얼굴. 화면 속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송영철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송영철의 강력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태산해 소속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끝났어, 송영철.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민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일뿐이야.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범죄 수익 환수 조치가 들어갈 테니까. 송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원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차장님, 따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번 사건이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철 외에 배우가 더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지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딸 수아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지원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수아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지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잠든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일까? 민지원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송영철은 잡았지만 그를 키운 토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때 이동훈 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상처가 터졌습니다. 민지원의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쉴 시간 없어. 장부 분석은 끝났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장부 뒤쪽에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방금 해독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뭔데? 이동훈 준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차장님도 아주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지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송영철이 끝판왕이 아니었던가? 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누구야? 그게. 이동훈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뱉었습니다. 국방위 소속 최무성 의원입니다. 민지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최무성. 그는 국방개혁을 부르짖으며 민지원을 합참 차장으로 적극 추천했던 인물이자 국민들에게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추앙받는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가 태산해의 진짜 뒷배였다니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송영철이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합참 차장이 된 것이 유연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 민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합참으로. 차장님, 몸 상태가. 내 몸이 문제야?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민지원은 링거를 뽑아 던지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두 번째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권력과의 정면 충돌, 멈추지 않는 전진,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상황실. 민지원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암호 해독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명 거인, 자금 지원 내역 및 노비 리스트. 그 문서의 최상단에는 B라는 이니셜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최무성 의원의 차명 계좌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최무성은 겉으로는 군피와 척결을 외치며 민지원을 지지해주는 척했지만 뒤로는 방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 자금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영철과 태산에는 그의 자금줄이자 행동대장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일입니다. 이동훈 준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최무성 의원은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걸 터뜨리면 우리가 터뜨리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우릴 죽일 거야. 민지원이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무성 같은 거물은 송영철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그는 법과 언론 그리고 여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무성 의원실. 소름 끼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 차장, 몸은 좀 어떤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네. 송영철 그 미친 작자가 그런 짓을 벌이다니. 최무성의 목소리는 인자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연기의 달인다웠습니다. 염려 덕분에 괜찮습니다. 의원님, 다행이구먼. 아, 그리고 송영철 건 말일세. 참 잘했어.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이번 기회에 군내 비리를 싹 뽑아내야지. 네,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 박힌 뿌리까지요. 민지원의 뼈있는 말에 수학이 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무성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뿌리라. 너무 깊게 파다 보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어. 민 차장, 자네는 군인이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군인은 국방에만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나? 범죄를 수사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입니다. 정의라. 민 차장, 내가 자네를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아나? 자네가 깨끗해서? 아니야. 자네는 다루기 쉬운 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칼이 주인의 손을 베려고 하면 곤란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무성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독사의 현울림 같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국방부 장관까지 만들어줄 생각이었어. 이번 일 여기서 덮어. 송영철 선에서 마무리해. 그 장부 원본 나한테 넘기고. 그러면 자네는 영웅으로 남을 거야. 내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자네 딸 유학도 내가 책임지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의 눈앞에는 공포에 떨던 수아의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간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저는 칼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무는 칼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칼입니다.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곧 뵙게 될 겁니다. 조사실에서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법과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속보 단독, 민지원 합참, 불법 사찰 의혹 흥신소 동원에 군 간부 뒷조사 민지원 차장 딸 납치, 자작극 의혹 송영철 측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주장. 언론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최무성이 장악한 언론사들이 민지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비리 수사를 명목으로 불법적인 도청과 미행을 일삼았으며 송영철 사건 또한 그녀가 기획한 함정 수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합참 차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지원 중장님, 직권남용 및 군사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감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압수하겠습니다. 감사관들이 서류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훈 준이가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정당한 수사 자료를 뺏어 가려는 수작입니다. 비키십시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민지원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정의를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힘. 최무성은 민지원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어떡합니까? 이대로 뺏기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이동훈 준이가 올상을 지었습니다.
민지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준희, 놈들이 원하는 건 이거야. 하지만 진짜는 내 머릿속에 있고 여기 있어. 민지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차를 대기시켜. 방송국으로 간다. 방송국이요? 하지만 지금 모든 언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은 썩었어. 하지만 아직 숨쉬고 있는 곳이 있어. 인터넷 생중계, 유튜브, SNS,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 민지연은 감사관들을 밀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대기하십시오. 비켜. 내 발로 나가기 전에 건드리면 후회할 거야. 민지연의 사슬8원 기세에 감사관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는 헌병대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지원 중장님,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영내 이탈을 금지합니다. 자택 근신 처분입니다. 헌병대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에는 헌병대, 뒤에는 감사관. 갇혀버린 꼴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동훈 준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지원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으흑, 머리가. 차장님. 이동훈 준이가 소리를 지르며 민지원을 부축했습니다. 헌병들이 당황하여 옹성거리는 사이 민지원은 이준희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순식간에 뽑아들었습니다. 찰컥, 총구가 헌병대장을 향했습니다. 길 비켜. 안 그러면 쏜다.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참 차장이 영내에서 총을 겨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란입니다. 반란? 아니, 이건 구국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을 잡으러 가는 길을 막는 놈들이 반란군이다. 민지원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법도 계급도 통하지 않는다면 오직 자신의 신념과 총구만이 길을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운전병, 차대, 뚫고 나간다. 민지원은 헌병들을 위협하며 뒤로 물러나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막아, 타이어를 쏴서라도 막아. 헌병대장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 하지만 차는 이미 맹렬한 기세로 위병소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부서지고 차단기가 날아갔습니다. 민지원의 차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질주했습니다. 100m 뒤로 쫓아오는 헌병대의 사이렌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국. 그곳에는 최무성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려는 시사 프로그램 PD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밟아. 무슨 일이 있어도 방송국까지 가야 해. 민지연은 ESP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최무성의 심장에 박을 마지막 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꽝! 옆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민지연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최무성이 보는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계속 밀어붙여. 민지연은 창문을 때리고 권총을 밖으로 겨누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레이스. 이제 싸움은 태산을 하는 썩은 고목을 넘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악의 축 최무성과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살아서 방송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어둠 속의 독사는 이제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주. 방송국으로. 타이어를 노려. 놈들이 더 붙기 전에 떨어뜨려야 해. 민지원의 고함이 타이어 마찰음과 엔진의 비명 속에 묻혔습니다.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검은색 관용차는 이미 걸레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뒷 범퍼는 떨어져 나가 덜렁거렸고 조수석 문은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 차선에서 끈질기게 따라붙는 검은색 승합차 두 대는 마치 사냥감을 모는 늑대떼처럼 민지원의 차를 좌우에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최무성이 보는 해결사들. 그들은 민지원이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 위에서 사고사로 위장해 그녀를 처리하라는 살인 면허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상병의 얼굴은 공포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장님, 앞쪽에도 바리케이드입니다. 경찰차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전방 500m.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전체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킬러들, 앞에는 권력에 장악당한 공권력.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이동훈 준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장님,
이대로는 다 잡힙니다. 멈추시죠. 멈추면 죽어. 나도 죽고 수아도 죽고 진실도 죽어. 민지원은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5발. 그녀는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상체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의 맞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붕대에 베어 나온 피가 바람에 날려 볼을 적셨습니다. 김상병, 내가 신호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서 핸들 꺾어. 저놈들 차를 발판 삼아 뚫는다. 네, 하지만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명령이야. 지금. 민지연은 오른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승합차의 앞바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팡! 팡! 굉음과 함께 승합차의 타이어가 터져나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승합차가 비틀거리는 순간 김상병이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습니다. 쾅! 민지원의 차가 승합차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승합차는 팽이처럼 돌며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연쇄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김상병은 경찰 저지선의 좁은 틈새 가드레일과 경찰차 사이의 화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우직근 차체 하부가 긁히고 범퍼가 날아갔지만 기적적으로 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뚫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까지는 아직 다리를 하나 더 건너야 했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이미 헌병대 장갑차까지 배치되어 있다는 무전이 도청되었습니다. 최무성은 군 병력까지 동원해 서울 도심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널 수 없어. 놈들이 그물을 쳐놨어. 민지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보이는 방송국 건물을 눈에 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이 유일한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차 세워. 네, 여기서요? 여기서부터는 뛴다. 차는 미끼로 쓴다. 차가 멈추자마자 민지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 밑 둔치, 갈대밭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동훈 준이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위장용 가방을 넘겼습니다. 이준이, 자네는 김상병과 함께 차를 타고 계속 달려놈들의 시선을 유인해. 최대한 요란하게. 차장님, 안 됩니다. 혼자 가시겠다니요? 저 몸으로 어떻게? 이동훈 준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민지연은 피 묻은 손으로 이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니가 살아야 내가 살아. 이 증거 내가 방송국에 못 가면 자니가 터뜨려야 해. 알았나? 민지연은 품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며 다시 가슴 깊이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너희는 살아남아라. 그것이 그녀의 눈빛이 전하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따 충성. 부디 무사하십시오. 이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관용차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사라지자 추격하던 헌병대 차량들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민지연은 어둠이 깔린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상암동 방송국까지 남은 거리는 약 2km.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지금 그녀의 몸 상태로는 천리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퍼져 군화 속이 피로 질척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무성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갈대밭을 지나 도심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한쪽 다리를 절며 뛰어가는 여자.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했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장군 아니여? 신고해. 빨리.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포위망이 다시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방송국 정문 앞에는 이미 경찰 병력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정문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지연은 방송국 건물 뒤편 직원 전용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담벼락을 기어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기어의 담을 넘었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며 발목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이쪽에 있다.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다 끝난 것인가?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민지연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가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타십시오. 빨리. 민지연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냐? 시사기획창 PD입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PD는 민지원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민지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소리쳤습니다. 게스트 도착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올린다. 1번 카메라 대기. 보안팀, 문 잠가. 경찰 들어오면 방송사고라고 해.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민지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피딱지가 앉은 얼굴, 찢어진 옷, 장군의 품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내무새를 다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얼굴이었습니다. 권력에 짓밟히고 찢겨도 결코 죽지 않는 정의의 민낯. 가시죠.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의 폭발, 최무성의 몰락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군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당사자인 민지원 합참차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생방송, 대본도 프롬프터도 없었습니다. 오직 카메라 한 대와 민지원, 그리고 전 국민의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지원이 카메라 앞에 앉자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현역 중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민지원입니다. 그녀는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 군인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이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 군과 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민지원은 품에서 피 묻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군을 좀먹어온 방산비리 조직 태산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이름을 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태산의 진짜 주인은 바로 국방위원회 소속 최무성 의원입니다. 스튜디오 밖 조정실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국 국장이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당장 끊어. 송출 중단해. 미쳤어. 저거 방송 나가면 우리 다 죽어. 하지만 PD는 국장을 몸으로 막아서며 엔지니어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속해. 끊으면 내 손모가지 자른다. 볼륨 올려. 화면 속에서 민지원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최무성의 차명 계좌, 그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무성이 민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하고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 차장, 자네는 다루기 쉬운 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주인의 손을 베려고 하면 곤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최무성의 육성이 전파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청렴의 아이콘, 차기 대통령 1순위였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최무성 의원실. 최무성은 대형 TV 화면을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 미친년이 당장 방송국 전기 끊어. 헌병대 뭐 하고 있어. 저기 쳐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보좌관들이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민지원과 최무성, 태산회로 도배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로비, 헌병대와 경찰 병력이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공무 집행 중이다. 방송 중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지만 무장한 병력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쾅! 스튜디오 문이 부서지며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생방송 중인 카메라에 헌병들이 난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민지원, 군사기밀 유출 및 반란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민지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지원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꺾인 팔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들의 실체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려보았지만 헌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민지원은 질질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방송이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민지원의 모습은 5천만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최무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방송국 밖으로 끌려나온 민지원은 수많은 시민과 카메라에 둘러싸였습니다. 헌병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해냈다. 이제 세상이 조금은 변할 거야. 호송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막아서며 민지원 석방을 외쳤고 일부는 도로 위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쏘아올린 진실의 탄환이 거대한 악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파동은 혁명의 물결이 되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새벽이 오다 명예로운 퇴장, 국방부 헌병대 영창 독방, 사방이 막힌 일평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없는 이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는커녕 진통제 하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열과 통증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무성이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딸 수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식판이 들어왔습니다. 밥과 국, 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헌병 중 한 명이 몰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최무성 출국 금지, 특검 도입 확정, 힘내십시오, 장군님.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민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꼭 쥐고 소리 없이 우열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원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제목은 군사기밀 누설 및 항명, 형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최무성의 잔당들이 군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중형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 기자들, 그리고 전역한 707 부대원들까지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검찰관이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민지원은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군사 기밀을 민간 방송에 유출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여요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민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별을 단 군인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할 때 침묵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유죄라면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저지른 죄,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아이를 납치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그 죄가 무죄라면 저는 이 나라의 법을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미 법정 밖에서는 민지원 무죄, 최무성 구속을 외치는 함성이 재판장 안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성난 민심의 파도를 탈 것인가?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시간을 끌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민지원의 최후 진술 영상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최무성을 비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검찰
최무성 의원 자택 압수수색 사전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장관 전격 사퇴 책임 통감. 철옹성 같았던 권력의 탑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민지연은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새벽. 박기태의 증언.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 민지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이 맞습니까? 군사법원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증언대에선 최무성 의원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야유와 분노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만든 아주 악질적인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무성의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짓말쟁이, 내려와라 하는 고성이 터져나왔지만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유지시켰습니다. 최무성 측 변호인단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 파일의 진위 공방으로 시간을 끌면 결국 승산은 권력을 쥔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지연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검찰관이 의기양양하게 민지연을 몰아세웠습니다. 피고인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관을 모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합니까? 민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성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작된 파일 말고 진짜 증거를 대십시오. 검찰관의 고함에 민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링거를 꽂은 채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최무성의 여유롭던 표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방청석에서도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인물 박기태 전 대령이었습니다. 박기태는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어 있었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최무성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도끼 서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인, 이름을 밝히십시오. 수감번호 4028, 박기태입니다. 민지연이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여론의 압박과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증인, 당신은 태산회의 자금 관리인이었죠. 최무성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현금, 차명계좌, 미술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놈 말 듣지 마. 미친놈이야. 최무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기태가 퀭한 눈으로 최무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친놈? 그래, 내가 미쳤었지.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충성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감옥에서 자살로 위장해 죽이려 들어. 내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는데 꼬리 자르기로 나를 죽이려 해.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 구치소에서 박기태가 목을 벤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살 기도가 아니라 최무성이 사주한 암살 시도였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원은 이미 첩보를 입수하고 구치소 내 믿을 수 있는 교도관을 통해 박기태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박기태는 이제 최무성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기태는 휠체어 시트 밑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진짜 장부 원본과 최무성이 저에게 살인을 지시했던 통화 녹음 파일들입니다. 혹시 몰라 목사에서 숨겨두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지원, 군사기밀 누설 및 항명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이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참작한다. 또한 국민들의 탄원과 피고인의 헌신적인 군 복무 기록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현역 복무는 부적합하므로 불명예 전역이 아닌 명예의 전역을 명한다. 당.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법정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무성 씨, 뇌물수수, 살인교사, 내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무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전쟁을 끝낸 군인의 허탈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지원을 수천 명의 시민이 맞이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타 속에서 작은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수아였습니다. 이동훈 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수아가 민지원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민지원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이제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모녀의 눈물 젖은 포옹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별이 없는 밤, 가장 위대한 행복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의 독방.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최무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4885번. 면회 없다. 밥이나 먹어. 교도관이 식사 구멍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팅팅 불은 밥과 짜릿짠 무 몇 조각. 최무성은 식판을 보며 화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금자탑이 고작 이 식판 하나와 맞바꾸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공범들도 그에게 줄을 섰던 정치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잔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고소한 빵 냄새와 달콤한 커피 향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원의 빵집이라는 작고 예쁜 나무 간판이 걸린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금빵 3개만 더 주세요. 어머, 갓 구운 식빵 나왔네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앞치마를 두른 민지원이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군복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살이 조금 올랐고 무엇보다 표정이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날카롭던 눈매는 반달처럼 휘어져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빵을 포장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그녀는 전설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맛 좋고 친절한 수아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딸랑무.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 바로 이동훈 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승진하여 소위 계급장을 단 이동훈 소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이 소위님. 민지원이 반가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동훈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려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덕분에요. 앉아요. 내가 제일 맛있는 걸로 커피 내려줄게. 한산해진 틈을 타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동훈은 민지원에게 국방부 마크가 찍힌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국방개혁자문위원장 자리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입니다. 사장님이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다고. 민지원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아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녀가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원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갓 구운 단팥빵 하나를 이동훈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소희, 저기 밖을 좀 봐. 민지원이 가리킨 곳은 빵집 건너편 놀이터였습니다. 하교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륵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수아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웃고 있어. 밤에 자다가 경기 일으키지도 않고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꾸 깰 일도 없어. 민지연은 따뜻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작 내 가장 소중한 세상인 내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지.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최전선은 국방부가 아니라 바로 저기야.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민지연은 봉투를 정중히 이동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장관님께 전해드려. 나는 지금 내 임무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끔 빵이나 사러 오시라고. 이동훈은 잠시 멍하니 민지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대장님다우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동훈이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수아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강아지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민지연은 수아의 흑푸성이 손을 닦아주며 꼭 껴안았습니다. 수아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라.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거야. 스케치북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빵을 들고 있고 그 뒤로 커다란 망토를 두른 슈퍼히어로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맛있는 빵을 굽는 우리 엄마. 민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도 그 어떤 계급장보다도 값진 찬사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수아가 엄마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줘서. 가게 밖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민지연의 빵집은 따스한 주황색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연은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별세개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별만이 별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중한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을 내는 모든 평범한 사람